오늘 2024년 미국 대선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총장님이 시간 내주셔서 오셨고요. 우리 또 기획부총장님도 오늘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를 이끄시던 우리 박병석 전 의장님께서도 오늘 아주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우리 최병일 고등교육재단 명예사무총장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총장님 저 지금 1층에서 미래세대 지금 토론회 작년 도와주셨었죠. 제 3차 미래세대 토론회도 지금 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전략원 원장 김준기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특히 우리 신성호 국제대학원 원장님께서는 세미나를 기획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섭외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이호경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시고 또 발표를 해주신 하상원 교수님, 차태석 교수님, 또 토론해 주시는 서정건 교수님, 전재성 교수님. 전재성 교수님도 제가 항상 존경하는데 진짜 아까도 엘리베이터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오늘 세미나는 이제 저희 전략원하고 국제대학원하고 공동 개최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대선 결과를 누가 이렇게 예측을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지금 캠퍼스는 이렇게 글로리어스하게 아름답고 정말 단풍이 한창이고 좋은 풍광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렇게 글로리어스하고 아름답고 그와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 경제와 또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얼만큼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지를 선행해서 나타나는 그런 좀 지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또 동맹관계의 악화, 또 한반도 입장에서는 이따 말씀 주시겠습니다만은 이 대북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미중 관계에 정말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 이게 아마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역만 하더라도 지금 예고한 것이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한 10%에서 20% 관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물론 국제 무역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중국이 나빠지는 것 그리고 10% 20%의 관세가 다 나쁘겠지만은 우리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우리만의 고유한 전략을 개발하고 또 트럼프라는 또 뛰어난 협상가라고 얘기하는데 협상을 잘 해서 국익을 보호하고 또 우리만의 고유한 전략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국가적인 어떤 스탠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화하는 그런 국제 정세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또 대응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내년에 저희 전략원에서 1월 달이나 2월 달에 워싱턴에 방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장님과 우리 기획부 총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아주 듬뿍 확보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대중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아마 가장 프라이어티를 두기 때문에 대중관계, 대중 전략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의장님 미국에서 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논의를 저희가 좀 배우면서 1, 2월 달에 있는
미국 방문을 또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견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한데 사실은 심란한 이야기들을 아마 나누셔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세션이 2개고 중간에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발표하시는 분께 어디 계시나 25분 정도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토론하시는 분께 한 15분 정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 열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집중적으로 저 두 분한테 질문을 좀 해주시면 그걸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프로필을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을게요. 본인이 각자 소개하시고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상응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2024년 11월 5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결과를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딛고 이제 미국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말씀을 드리면 뭐 선거 결과에 관련된 간략한 리뷰,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어떤 식으로 갈지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이든 행정부 4기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4년 동안, 그리고 그 바이든 행정부 때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었던 일들 중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뭐가 뒤집을 수 있는 대상이고 뭐가 뒤집을 수 없는 대상인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입법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2기 행정부 관전 포인트, 그다음에 미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코멘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대로 예상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고 계신 게 이제 결과고, 그리고 여기 특히 이제 빨간색 중에서 빗금 쳐 있는 좀 진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6개의 주가 있는데, 저 6개의 주는 2020년에 바이든 후보가 이겼는데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다시 가지고 온 그런 6개의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이렇게 6개 주가 다 트럼프한테 넘어갔고, 그리고 뭐 미국 이번 선거 잘 추적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뭐 5개의 경합주가 있다, 7개의 경합주가 있다 이랬는데 그 모든 경합주가 다 이번에 트럼프에게 넘어가는 그런 이제 압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놀라운 결과는 아닌 것이, 물론 이제 누가 이겼냐 이 기준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긴 그 차이가 어느 정도 크냐 이거의 기준으로 해서는 좀 놀라울 수 있지만 예전 뭐 우리가 봐왔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랑은 큰 뭐 차이가 없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뭐 이거는 도시 지역에서는 해리스 표가 많이 나왔고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트럼프 표가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이제 지도고, 그나마 좀 특이하다고 할 것이 이건데 이건 이제 캘리포니아 저 서쪽 지역의 개표가 다 끝나기 전에 이제 만들어서 보고한 지도이기 때문에 서쪽은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 대비 2024년에 카운티, 그러니까 주 밑에 행정단위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군 단위의 투표 행태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020년 대비 2024년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 트럼프가 더 많은 표를 얻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고, 뭐 예외를 굳이 찾자면은 저 조지아의 애틀랜타 지역에 보시면은 파란색이 왼쪽으로 간 게 있죠. 뭐 저런 지역만 조금 좀 예외적이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의 압승이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설문조사 자료들이 본격적으로 축적되기 전에 엑싯 폴이라고 해서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놓고서는 잠정적으로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제 그 엑싯 폴이 사실 사전 투표라든가 뭐 우편 투표 같은 것들이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의존을 하게 되면서 그 출구조사 결과라는 게 예전보다는 좀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되어서 나중에 수정이 돼야 될 내용은 분명히 있겠지만, 우선 뭐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는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 2016년, 2020년, 2024년 그러니까 트럼프가 3번 연속 나왔던 대통령 선거 기간을 한번 보고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 흑인 남성 유권자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요 숫자들이
양 후보 간의 득표율의 퍼센티지 포인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여기 바이든 60이라고 돼 있는 거는 2020년에 흑인 남성 유권자 중에 20%가 트럼프를 찍고 80%가 바이든을 찍었기 때문에 차이가 60%지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흑인 남성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20년, 2024년 그 지속적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상황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오는 유권자 집단이 요 히스패닉 남성입니다. 보시면 클린턴, 바이든, 트럼프 이렇게 이제 찍었는데 유일하게 다른 인구 집단과 달리 히스패닉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20년 대비 2024년에 오히려 트럼프를 좀 더 많이 찍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히스패닉 여성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이 늘었던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번에 트럼프가 뭐 생각보다는 크게 이긴 이유가 뭐가 있나, 뭐 때문에 그랬나라고 했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2016년, 2020년 대비 소위 얘기하는 소수인종 유권자 중에서 특히 남성들, 그러니까 흑인 남성들, 히스패닉 남성들의 지지를 트럼프가 더 많이 얻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선거 전에 2020년에는 투표권이 없었지만은 2024년에 투표권을 갖게 된 처음 투표하는 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민주당 쪽으로 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해리스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예상과 달리 2020년에는 처음 투표하는 어린 유권자들이 바이든을 훨씬 더 많이 찍었지만, 이번 선거를 보면은 처음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오히려 트럼프한테 더 많은 표를 던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여론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상을 뒤엎은 이제 트럼프의 압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론조사는 그럼 필요 없냐? 여론조사 회사들은 그러면은 도대체 돈 받고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여러 가지 오류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응답을 해달라고 접촉을 했는데 아예 전화를 안 받거나 접촉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접촉을 해서 응답을 하다가 나는 그 질문에는 대답 안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보정이 되는데, 아예 접촉을 해서 응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타겟이 된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해서 아예 한 문항도 물어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여론조사 회사에서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데요. 요번도 뭐 다른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미리 예상한 바와 같이 해리스 지지자보다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아예 응답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런 경우에는 보정이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서 좀 무리하게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도 해리스 후보를 앞섰다라는 게 상당히 특이한데, 여기 오타가 나 있는 것이 1992년 이후 2020년까지입니다. 요거 수정. 2020년까지 총 8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1992년서부터 2020년까지 8번의 대통령 선거 중에서 전국 단위 지지율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1등을 한 적은 2004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1992년서부터 2020년까지 8번 선거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전국 단위 득표율이 높은 후보에게 대통령 자리를 줬다면 민주당은 7승 1패예요. 그런데 2000년에 선거인단을 더 많이 얻었다는 이유로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 밀린 부시가 됐고, 그 다음 2016년에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 득표수에서 300만 표를 더 얻은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선거인단에서 앞섰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5대 3인데 우리식으로 대통령 선거했으면 7대 1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 1등을 하기 힘들었는데, 이번 2024년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아직 다 개표가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식으로 나온다면 트럼프가
이번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매우 드물게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도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뭔가 트럼프 연합, 뭐 트럼프 코얼리션이라는 이야기를 슬슬슬슬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과연 이제까지 수세에 몰렸던 공화당을 다시 대통령 선거 무대에서 살리는 그런 연합이 될 것인지,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그 코얼리션의 구성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추후에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해리스는 뭐가 문제였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해리스는 2020년 바이든 후보가 얻은 득표 수보다 훨씬 적은 수를 얻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020년, 2024년 두 해를 비교해 보면은 트럼프가 얻은 득표 수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득표율이야 뭐 이제 별개고 득표 수. 몇 표를 얻었냐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얻은 만큼 2024년 조금 더 많이 이제 트럼프가 얻었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얻은 득표 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약 1,000만 표 내지는 900만 표 정도 이제 더 얻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거 전에 걱정한 대로 집토끼 동원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사후적인 결과가 가능하겠습니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겼냐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시 이제 그 선거 때 이제 트럼프 후보랑 해리스 후보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선거 운동을 했는지를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이슈, 인플레이션, 물가, 그리고 이민 문제 요걸 가지고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를 공격하는 두 개의 현안이 하나는 임신 중절, 어볼션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진검승부를 한 게 이번 대통령 선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였던 인플레이션, 이민이 유리했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역사적인 좀 사실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1970년서부터 지금까지의 물가 상승률의 변화인데요. 시계열 변화인데 물가 상승률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대통령 선거는 1980년입니다. 이때 이제 카터가 재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들어오는 그때인데 그때 이제 15%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오타인데 2022년인데 이건 제 오타가 아니라 여기 오타죠. 2022년 6월에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이 9.1%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시면 1980년 이후 물가 상승률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 현안이 된 첫 번째 선거가 이번 2024년 선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 정치인들, 젊은 정치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넘버원 이슈가 되는 그런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뭐 우리 예상보다는 훨씬 더 그 물가에 민감하게 반응한 유권자들이 트럼프한테 갔고, 만약에 이 해석에 맞다면은 사실 정치학에서 늘 얘기하는 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거시경제 상황이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상황이 좋으면은 현직자가 재선될 거고,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은 도전자가 현직자를 꺾고 승리하는 건데, 이런 소위 얘기하는 이코노믹 보팅이라는 거는 뭐 정치학 배우면은 항상 배우고 지루할 정도로 배우는 내용인데, 사실 이번 선거도 그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번 선거에 뭐 특이성이라는 거를 강조할 부분이 몇 개가 있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이번 선거가 그렇게 특이한 선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약간 억울하죠. 뭐냐 하면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트럼프 시기랑 바이든 행정부 시기 물가 상승률 비교인데, 우선 첫 번째, 경제학 101을 들으면 관세를 매기면 물가 상승률이 생길 수밖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관세를 때린 맨 처음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 2017년서부터 이미 물가 상승의 요인은 있었던 거고, 근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국경이 닫혀갖고 공급망이 막혀버리니까는 문제가 하나 또 생기고, 그리고 코로나 때 어려웠던 사람들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갖고 구제해주겠다고 돈을 푸니까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을 하는데, 근데 바이든 해리스가 유권자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잡았다. 오르긴 했는데 우리 잡았다.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말고, 요거 보지 말고, 요 올라간 거 보지 말고 요걸 봐라, 요걸. 근데 이게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조금 덜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권자들에게는 뭐 잘 먹히지 않았던 시그널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경제학 101을 들은 우리 또 그 엘리트 민주당 사람들은, 야, 파월이라는 사람이 이자율도 낮췄다. 이자율을 낮췄다라는 거는 경제학 수업 들으면 다 나오지 않냐.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는 중앙은행장이 이자율을 낮추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들이 있으니 제발
그 인플레이션 문제를 트럼프 쪽에서 강조를 하는데 우리 바이든 행정부가 잘 잡고 있으니까는 이거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게 이제 통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요 그림인데요. 이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지표를 하나로 이제 묶어 갖고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늘색은 쉽게 얘기해서 설문조사에 기반해 갖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유권자들이 주관적으로 보는 경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높으면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낮으면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설문응답에 기반한 주관적인 경제 상황 판단이고, 그다음에 짙은 파란색 선은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모아가지고 만든 시계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금 경제가 괜찮구나 안 괜찮구나라는 거를 올라가면 괜찮고 내려가면 안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관적인 지표랑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1978년서부터 주관적 지표랑 객관적인 지표가 비교적 일치해요. 비교적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80년 이후 처음으로 바이든 행정부 때 이런 어마어마한 격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경제 괜찮다. 객관적인 상황 좋네. 그런데 설문 응답한 사람들을 보면은 경제 진짜 안 좋다.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이 격차를 보면은 1980년 이후 유례가 없을 최초의 객관적인 실물 경제 지표랑 주관적인 사람들이 경제를 판단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게 이 추세예요. 올라간다. 근데 이게 안 만난 거죠. 예, 안 만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민 문제인데 이거는 여기 보시는 대로 트럼프가 뭐 난리도 아니죠. 다 쫓아내야 된다고. 그럼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이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4년 집권하고 있을 때는 요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바이든 딱 행정부 들어와서 이만큼 들어온다.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상황이 복잡한 것이 요 슬라이드만은 유독 우리나라 언론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해요. 미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표가 미국에서 농업, 애그리컬처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어떤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1991년서부터 2020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 농업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비율을 보면 우선 첫 번째 포린본이 엄청 많아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고 시민인 사람,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합법 이민인 사람,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불법 연두색을 보셔야 돼요. 미국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한때는 반이 불법 이민자였고 지금 현재 상황도 거의 40% 불법 이민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내쫓는다? 그러면 여기 적힌 대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한국 언론에서 잘 드러내질 않는 게 농업, 그 다음에 여기 빠진 게 뭐냐면 축산업, 그 다음에 축산업 중에서도 특히 그 미트 패킹 팩토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축산 가공업, 그래서 도살해가지고 소 부위별로 나눠갖고 패키지해서 슈퍼에 보내는 그 작업을 하는 거기는 아주 높을 때는 80%가 불법 이민자였어요. 노동자에. 어떻게 내쫓아요? 그래서 농축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CEO들이 로비를 합니다. 문 닫는 거 좋은데 불법 이민자 덜 들어오게 하는 거 좋은데 절대 꽉 닫지 마라. 그리고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여기 슬라이드는 없지만 또 한 가지 불법 이민자의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은 수정헌법 14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과가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불법 이민자로 들어와서 2년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로 이런데 일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부모는 불법 이민자지만 애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딱 잡았어요. 너 불법 이민자지. 근데 그 부모가 애를 보여줘요. 얘는 여기서 태어났다고. 그러면 만약에 부모랑 애를 다 추방을 하면 미국 시민권자를 추방하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부모는 내쫓고 애는 내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트럼프 얘기하는 대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모르는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2024년 초에 2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요구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임스 랭포라는 오클라호마 그 공화당 의원, 크리스 머피라는 민주당 커네티컷 의원, 그 다음에 크리스텐 시네마라고 원래 민주당이었는데 이제 인디펜던트로 바꾼 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민법을 개정하는 거를 의회에서 논의를 해요. 그래서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니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의회에서 만들어서 이민법 나한테 주면은 나는 읽지도 않고 사인할 테니까 제발 만들어서 보내라. 올해 2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초당적인 공화당, 민주당,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세 상원 의원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이 초당적인 이민법에 대해서 장외에 있는 트럼프가 압력을 넣습니다. 통과시키지 말라고. 이유는 간단하죠. 이거 통과시키면은 자기가 선거운동 때 써먹을 무기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통과 안 시켜요. 의회에서. 그리고 트럼프 결국에는 바이든이 이거 통과 안 되는 거 보고 알겠다 그럼 문 닫겠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거를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보여드리는 건데 2000년서부터 2024년까지 불법 이민자들이 잡힌 것 인카운터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들어오긴 했겠죠. 그러니까 그 미국 관료들에 의해 갖고 잡힌 발각된 불법 이민자 수를 보시면 아까 보신 건 여기서부터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별로 없다가 바이든 때 늘었다. 근데 요 법이 통과 안 되는 거고 바이든이 대통령 직권으로 문 닫겠다 그래서 2023년에 그 12월 한 달 동안 25만 명이 발각이 됐는데 2024년 8월에는 이게 6만 명대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얘기한 거죠. 나 했다. 나 했어. 근데 이거 늦은 거죠, 너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항하는 무기로서 임신 중절 문제랑 민주주의 위기 문제를 해리스가 들고 나왔지만은 이것이 상대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야 트럼프가 이긴 게 소위 얘기해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PC 했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 적힌 이유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정치적 올바름성, 뭐 트랜스젠더 문제니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만약에 문제가 됐었으면 그러면 2020년에 문제가 됐었어야 돼요. 2020년이 정체성 정치, PC주의가 가장 극에 달았던 시기입니다. 미국에서 아시다시피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2020년에 났고 그것 때문에 미국 방방곡곡에서 블랙 라이브즈 매터 시위 생겼고 그 여파로 그 예전에 그 위인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은 생각해 보면 그 인종 차별적인 발언도 하고 뭐 노예도 데리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좀 아닌 것 같으니까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우드로 윌슨 지워버리죠. 2020년입니다. 그다음에 흑인들이 생각해 보면 링컨이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우리 해방시키고 나서 아이티 카리브해 섬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고 사실 인종 차별주의다 그래서 흑인들이 링컨 대통령 동상 파괴하고 이런 게 2020년이에요. 근데 2020년에 누가 이겼어요? 바이든이 이겼다고요. 2024년에 그 비슷한 일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PC가 문제라고 한다면 2020년에 바이든이 지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아니고 그 다음에 해리스는 여성 흑인 아시아인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때 이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트럼프도 역시 과거보다는 정체성 문제를 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체성 문제에 집착을 했던 론 디산티스라든가 비벡 라마슈아니 같은 사람은 오히려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처참하게 집니다. 트럼프한테. 그리고 뭐 교육 문제나 이런 거는 주정부 소관 뭐 이런 건데 역으로 저는 오히려 지금 봐야 될 것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번에 젊은 남성 백인이었으면 과연 이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걸 오히려 던져봐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를 대자면 요 위에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달에 아이오와에서 예비선거 하기 전에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야, 그래서 뭐 워크, 뭐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트럼프가 본인 입으로 얘기하죠. 나 그 단어 안 좋아한다. 왜 안 좋아해?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걸 내가 왜 얘기하냐.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게 이게 2023년에 7월 달에 있었던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죽었다 깨어나도 트럼프를 찍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응답자 전체의 37%인데 얘네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떤 이슈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민 문제 중요하다. 71% 중요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 그만하자. 64%가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워크 비즈니스 때려잡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도 지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PC에서 졌다라는 거는 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 신문 기사들이나 이런 데에서 공화당 예비 선거 그리고 나중에 공화당 민주당 다자 해리스 트럼프 선거 운동을 리뷰를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워크보다는 로앤오더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고 보도를 하는 일도 흔했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니다. PC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이제 자세한 자료들이 나와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 의회로 넘어가면 이제 아시는 대로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권한이 우리 생각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이 자기 정당 소속이냐 아니냐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예외는 아닌 게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돼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 결과가 이례적이진 않은 것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연방 상하원 중에서 한 군데라도 자기 소속 정당이 아닌 정당이 다수당이었던 경우는 1989년 이후 없었어요. 조지 H.W. 부시가 88년 선거에서 이기고 89년에 딱 백악관에 들어가니까 연방 상하원 중에 한 군데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새로 취임하는 그러니까 즉 이어완 대통령이 자기 정당이 연방의회에서 다수당이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도 2024년이.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라서 다 넘어간 것 같고, 그럼 이제 바이든 행정부 입법 성과인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을 나중에 평가할 때 보면은 대통령이 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뭐 링컨 대통령이 뭐 노예 해방령을 선포를 하고 뭐 이런 이제 대통령이 막 독자적으로 하는 거 기반으로 해갖고 미국 대통령을 평가하기보다는 미국 대통령 임기 중에 어떤 중요한 법들이 의회를 통과했는지에 기반을 해서 대통령을 평가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린든 B 존슨을 좋아하는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린든 B 존슨 대통령 시절에 보딩 라이트 액트, 투표권법, 시빌 라이트 액트, 시민권법이 65년, 64년 각각 통과돼서 그 법을 놓고서는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 그 4년 동안 통과됐던 법들에 기반을 해서 이제 평가를 받을 텐데 이 보시는 대로 한 6개 정도의 주요한 법들을 자기 임기 중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연방의회.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건 요 IRA랑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인데 보시면 처음에 이제 2021년에 취임했을 때 연방의회 상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입법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으나 2022년 11월 중간선거 때 연방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되면서 이제 발목이 잡혀가지고 2023년, 2024년 업적은 제가 안 적은 게 아니라 없어요. 발목 잡혀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법들을 통과를 시켰는데 간단하게 이게 뭐냐 보면 이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런 데다가 돈을 쓰겠다고 약속했던 공약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공약은 초록색, 빨간색은 에너지 관련 공약, 노란색은 인프라 관련 공약 이런 식이고 오른쪽 보시면 위에서부터 교육 관련 공약, 보건 관련 공약, 보육 관련 공약이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액수도 있고 뭐 액수는 여기가 천조국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빌리언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6개 법을 통해 갖고 확보한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관련된 거는 거의 다 공약을 지켰고 인프라도 거의 다 공약을 지켰고 에너지 관련된 공약도 다 지켰는데 눈에 띄는 건 뭐냐 하면은 보건, 보육, 교육 관련된 공약은 거의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건, 보육, 교육이라는 거는 다른 이슈보다는 좀 더 가난한 사람들과 소수인종 유권자에게 더 피부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지금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의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4년 동안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름 일리가 있는 것이 약속은 했는데 여기는 지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뭐 지키지 못한 게 뭐 바이든이 안 지키려고 해서 안 지킨 게 아니라 의회에서 법을 못 만들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이 법들을 통해서 공약을 이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게 전부 다 세금 걷겠다라는 겁니다. 세금 걷겠다라는 거고 이 중에서는 요 정도 이제 실현이 됐고 이 중에서 이제 트럼프가 특히 이제 지금 눈여겨보는 거는 지금 21%인 법인세를 바이든이 28%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법으로 못 만들고 그래서 이 21%로 여전히 남아있는 법인세를 지금 자기가 15%로 낮추겠다라는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예.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가 보건, 보육, 교육에 관련된 일을 못한 게
못했냐 안 했냐 그건 아닌 게 시도는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좋은 예가 그 미국 유권자들이 대학 다니면서 이제 빚진 거 그거 이제 못 갚고 있는 거를 갚아주겠다, 국가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해서 여기 보면 canceling student debt라고 그래가지고 뭐 나와서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우리 국가가 당신들이 지고 있는 빚을 이제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빚이 쌓여 있어요. 2013년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 다닐 때 빌린 돈 아직 못 갚은 액수가 1.1 트릴리언 달러였어요. 2013년에. 근데 2023년에 그게 1.7 트릴리언 달러가 됩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은 대학 다니면은 좀 나중에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대학을 다녔더니 나중에 졸업하고서는 직장을 구했는데 빚을 못 갚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의 그 빚을 다 합치면 1.7 트릴리언 달러였던 게 2023년입니다. 그래서 몇몇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이거 깎아주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공화당이 결사반대하니까 못 만들고 그래서 결국 행정명령으로 그래 이런 조건 만족하면은 그러면 빚 탕감해 줄게라고 했는데 이게 소송이 걸려갖고 연방대법원에서 6대3 뻔하죠. 6대3으로 바이든 너 대통령한테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으니까 이거 못해라고 한 게 연방대법원 판결이에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든 그다음에 해리스 행정부에서 우리가 좀 눈에 띄게 봐야 될 거는 바이든 행정부는 친노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이제 역사를 배우다 보면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친노동자 친노조였는데 언제 민주당 색깔이 바뀌었냐? 92년 빌 클린턴 때예요. 빌 클린턴 때 우클릭을 합니다. 경제 정책에서. 그래서 빌 클린턴 때 이제 경제 정책에 우클릭하고 자유무역 옹호해주고 그리고 트리클 다운 이코노믹스 받아주고 이 기조가 민주당에서 오바마 때까지 가는데 바이든 행정부 4년을 보면은 클린턴 오바마의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모습의 경제 정책을 펴요. 그래서 트리클 다운 이코노믹스 말도 안 되고 내가 보조금 미친 듯이 줘가지고 노동자를 위해 가지고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연설 같은데 보면은 내가 외국에서 공장 들여왔는데 그 공장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그 공장에서 일하면 1년에 13만 불 벌고 근데 그 13만 불 벌기 위해서 너네들 대학 안 가도 돼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지만 이거 바이든이 거의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이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상징적인 사건이 2023년에 유나이티드 오토 워커스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하고 있는데 가갖고 현직 대통령으로 메가폰 들고서는 파업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죠. 저때 전미 자동차 노조가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인플레이션 심해서 진짜 힘드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임금을 40% 올려달라고 했어요. 4%가 아니라 40%예요. 바이든이 메가폰 들고 40% 올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노조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심지어 해리스도 대통령 후보가 되자마자 맨 처음으로 간 공식 행사가 노조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러냐? 미국 사람들이 지금 점점 노조를 좋아해요. 70%에서 67% 정도가 지금 노조 지지율입니다. 미국 일반 유권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점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로 노조가 좀 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크게 발휘해야 된다라고 답하는 응답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바보가 아닌 거죠.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친노조 이제 친노동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2020년에 트럼프 이긴 것처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거 운동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늦었고 두 번째로는 너무 나이가 많았던 거죠. 결과론적이지만.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미국의 미래를 봤을 때 과연 클린턴 오바마와 다른 민주당의 모습을 바이든이 보였는데 이 모습을 2028년에 민주당이 계속 가져갈 거냐라는 게 큰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즉 너무나도 많은 돈이 지금 돌아다니는 게 미국 선거판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도 경험이 있고 바이든 정도 네트워크 있고 바이든 정도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확 좌클릭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건데 다른 민주당 정치인이 과연 자신의 선거 자금 고민을 하면서 바이든처럼 좌클릭을 할 수 있겠냐. 이 얘기는 뭐냐면 202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클린턴 혹은 오바마 비슷한 사람이 다시 나온다. 그런 레토릭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공화당에서 나왔을 때
먹이가 되기가 딱 좋은 거죠. 어차피 민주당은 엘리트주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우리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선거 자금을 쥐고 있는 큰 손으로부터 자유로운지가 문제입니다. 뭐 트럼프는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거기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거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입법부의 견제일 수도 있고 사법부의 견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정부의 견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트럼프의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저 오늘도 뉴스 보면서 정말 좀 놀라웠던 게 뭐 IRA에 무슨 전기차 보조금 그거 없앨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는 주가가 출렁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니, 제롬 파웰이 이자율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갖고 주식이 출렁거리는 건 그건 이해가 돼요. 그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근데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혼자서 못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인데 왜 거기에 출렁거리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트럼프 지지하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 직권으로 재무부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비축하게 할 권한이 있나요? 없어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을 꺼내는데 그 말 꺼내는 것 중에 일부는 트럼프가 대통령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일부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구분 안 하고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주가가 출렁거린다. 좀 모르겠습니다. 예.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거 배경으로 요 중요한데, 트럼프가 그러면 도대체 그 노동계층, 서민, 중산층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할 게 뭐가 있냐? 세금 깎아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세금은 부자들한테 더 많이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트럼프 일기 때 뭘 했나? 그럼 결국 평가는 좀 박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say anything, do nothing이에요. 실제로 중산층을 위한 정책은 트럼프가 얘기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 때 외국의 공장이 투자하러 미국에 들어간 게 있나요? 다 바이든 행정부 때 들어간 거예요. 트럼프가 한 거는 관세 매긴 거, 그 다음에 세금 감면해 준 거. 사실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뭐 서정권 선생님도 강조하시는 건데 세 가지. 우선 첫 번째, 보편관세 10% 얘기하는데 이거 대통령이 할 수 있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들의 리스트거든요. 이거 내용 쭉 훑어보면은 중국 상대로 60% 특별관세 부과하는 거는 가능해요.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적혀 있듯이 뭐 국가 비상사태니 중국은 나쁜 놈이고 뭐 이러면 되는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상대로 다 10%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거는 연방의회를 통과한 이 법 어디를 봐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하잖아요. 모든 나라에 대해서 10% 보편관세, 그러면 그날로 소송 걸려요. 네가 무슨 근거로 그걸 하냐. 그러다가 대통령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 보편관세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문제고, 그다음에 이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건데,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거 폐기하거나 개정할 거냐? 이것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은 대통령이 혼자서 못 바꾸고,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은 새로운 법을 연방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과거의 법을 폐기한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행정명령으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IRA 때문에 수혜 입는 공화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법 만들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클린 에너지 그 2021년 이후,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클린 에너지 관련된 돈들이 어디 들어갔나 보니까 빨간색은 공화당 지역구고 파란색은 민주당 지역구인데, 그 IRA 통과돼가지고 수혜 보는 지역구 보면은 빨간색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경합주 위주로 들어갔고, 뭐 조지아, 미시간 이런 데로 들어갔는데, 하나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거 입각할지 모르겠는데, 요 머저리 테일러 그린이라고 조지아 14번 지역구 연방 하원 의원인데, 여기 계신 이분이 그 트럼프랑 무지하게 친하고 트럼프처럼 얘기하고 트럼프보다 더 심하게 얘기해갖고 여자 트럼프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의 모든 아이디어는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뭐 문제 같은 거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기후 위기는 다 가짜고 평소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자기 지역구에 하나큐셀이 태양광 공장을 지어줘요. 그랬더니 180도 바뀌어요. I support all kinds of energy. 그리고 여기 빈정거리죠, 기사가. 야, 이거 사실은 바이든이 해준 건데 얘 좋아하고 있다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와갖고 야, 이거 없애. 하나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없애. 여기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머저리 테일러 그린이.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 혼자서 못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연방제인데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가 있냐면 환경 문제 관련돼 가지고 그 캘리포니아가 특이한 게 닉슨 대통령 시절인 1970년에 클린 에어 액트라는 연방 차원의 환경 규제법을 연방 의회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흥미로운 점이 1970년 클린 에어 액트의 예외 조항으로 자, 우리가 연방 차원에서 이 정도 환경 규제하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이거보다 더 높게 할 수 있어라는 웨이버를 줬어요. 캘리포니아한테. 그러니까 연방 규제는 요만큼인데 그런데 환경 규제 더 하고 싶으면 캘리포니아 너는 이거보다 더 해도 돼. 그래서 얘네들이 뭘 했냐 하면은 여기 보시는 대로 2035년서부터 캘리포니아에는 가솔린 차가 못 다니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법을 만드는데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이런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는 이 법의 예외 조항에 적용을 받는 캘리포니아가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 규제를 많이 하니까 눈에 가시니까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다 소송거리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환경 규제 관련돼서 소송 건 개수 소송의 숫자가 120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트럼프 프루핑 클라이밋 팔러시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될 거를 대비해 갖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환경 관련된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200건 넘는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법정 가서 난리 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미래 한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를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저기 적혀있는 5개가 and로 엮여지면 돼요. 백인 and, 고졸 and, 시골 살고 and, 개신교 신자 and, 남성. 이 5개 조건을 다 만족하는데 트럼프를 안 찍었다라 그러면 상당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저 5개를 다 뒤집어 보죠. 소수인종, 대졸, 도시에 살고 종교 없고 여성이다. 이런데 트럼프 찍었다 그러면 상당히 특이하신 분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적혀있는 이 5개의 기준이 미국의 주류예요. 원래 옛날에 1970년대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 5가지 조건을 갖추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더 이상 그렇잖아요. 왜냐? 백인들 숫자가 줍니다. 흑인 히스패닉 숫자 늘고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비율 줄고 종교 없는 사람이 늡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을 안 한 고졸자의 비율도 무척 줄어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비율인 게 고졸 백인 유권자의 비율이 1976년만 해도 71%였는데 고졸 백인 유권자 비율이 2018년에 39%로 줍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어요. 그리고 더욱 황당한 건 이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기준으로 2008년서부터 민주당을 찍냐 공화당을 찍냐가 확 갈려요. 이 부분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요 오렌지 색깔입니다. 여기 보고 계신 게 렐러티브 인컴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인데 1980년서부터 2022년까지 보면 고졸 백인 남성하고 그리고 이 파란색 4개의 줄은 전부 대졸 여성인데 인종별로 4개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1980년만 해도 고졸 백인 남성이 대졸 여성보다 임금 수준이 높았습니다. 근데 고졸 백인 남성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인종을 막론하고 대졸 여성보다 임금 수준이 낮아져요. 그리고 2022년 현재 보면 그러니까 고졸 백인 남성이 대졸 흑인 여성, 대졸 히스패닉 여성보다 임금 수준이 낮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트럼프는 이 문제를 파란 줄을 꺾어서 풀려고 해요. 야, 너네들 힘들지? 여자들 때문이야. 야, 너네들 힘들지? 소수자 때문이야. 너네들 힘들지? 이민자 때문이야. 얘네들이 다 문제야. 그래서 파란색 선을 꺾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얘기하는 게 트럼프예요.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오렌지색 선을 올리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고 이건 넘어가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각 인선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오늘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 엔타이 백서가 지금 보건부 장관을 한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리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다른 거를 떠나서 뭐 트럼프야 잘 알고 있지만은 트럼프 지지하는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선거 직전에 했던 설문조사인데요.
보시면 해리스 지지자 트럼프 지지자한테 가끔 물어봤어요. 네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만약에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은 이런 일까지 해도 돼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위에는 이제 네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뭐 행정명령을 우회에서 뭐 발효해도 되냐라고 하면 이거는 해리스 지지자건 트럼프 지지자건 큰 차이는 없는데 뭐냐 행정명령이라고 뭐 대통령의 고유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거 보면 특이한 게 세 번째는 야 네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충성 안 하는 관료들을 잘라버려도 되냐 이렇게 했더니 해리스 지지자는 12%만 그래도 된다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지지자는 41%가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제일 잘하는 말이 You are fired다. 나 그것 좀 듣고 싶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게 명확한 사람 중인데 친구 혹은 가족 혹은 정치적인 지지자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사면을 해도 되냐? 이랬을 때 해리스 지지자는 8%만 된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지지자는 42%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트럼프는 지금 복수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마가 서포터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지금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문제는 과연 큰 문제는 중간중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이 미국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망가뜨릴 수 있을까에 우선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 안 드렸던 거 뭐 연방 행정부 직원들을 다 갈아치우는 스케줄 F 같은 행정명령을 발효를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저항, 사법부의 저항, 주정부의 저항 이런 것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다 시행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앙금들, 그다음에 상처들 이런 것이 이제 축적돼 갖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미국의 외교 정책이랑 엮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하여간 저는 국내 정치만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미리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정권 교수라고 합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이렇지는 않은데 네, 뭐 감기가 좀 와가지고 뭐 제가 워낙 우리 좋아하고 워낙 또 자주 보는 우리 하상원 교수님 뭐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무슨 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건 없긴 한데 조금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저는 하 교수님보다는 조금 더 민주당의 우울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밸런스를 가지고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는 이거군요. 네. 사실 미국 대통령 역사를 좀 생각해 볼 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금 예전 대통령 선거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그런 작업들 중에 크리티컬 일렉션이라고 하는 미국 정치학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1800년, 1828년, 1860년, 1896년, 1932년, 1980년.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양당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한쪽 정당이 압승을 하면서 미국 정치가 새 판을 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중대 선거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중대 선거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합의해서 이해하고 있는 마지막 중대 선거는 요 1980년 레이건 대 카터 선거였고요. 더 정확히는 사실은 1984년 레이건이 압승했던 그 당시 이제 월터 먼데일이 고향이 이제 미네소타만 빼놓고는 심지어 조지아까지도 레이건이 이겼던 1984년 선거를 가져오는 게 맞긴 한데, 자, 요번 오른쪽 선거는 이제 2024년 트럼프 선거였습니다. 자, 제가 아까 불러드린 대로 1800년부터 중대 선거를 생각해 보시면 제 정치학자가 가장 취약하게 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좀 프리딕션에 취약하다. 그래서 거꾸로 어떤 거에 집착하냐면 이런 예측 가능성.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00, 1828, 1860, 1890년 이렇게 하면은 그 선거와 선거 사이의 그 기간이 대략 한 37년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어떤 한 정당 시스템이 다미넌트한 정당 시스템으로 진행되다가 그 정당 시스템에서 이니피시가 생기든 커럽션이 생기든 뭐 외교정책 실패가 생기든 다른 쪽 정당이 치고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1984년이었고요. 2024년입니다. 뭐 얼추 한 40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1984년 미국 대선에서는 1932년 FDR이 만들어놨던 뉴딜 코올리션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1932년에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라고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둔 FDR이 만들어냈던 뉴딜 코올리션은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페더럴 거버먼트가 내 삶을 도와준다 라고 하는 액티브 거버먼트. 미국 사람들이 그전에 생각을 못했었어요. 액티브 거버먼트라고 하는 이념과 정책 차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뉴딜 코올리션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뭐냐면 일렉토럴 코올리션이라 해서 정체성 정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위시, 블랙, 영, 워먼, 어번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정체성 정치로 선거 코올리션을 짠 겁니다. 그래서 뉴딜 코올리션이라는 것이 미국 역사에서 유례 없이 거의 50년 동안 유지됐던 그런 역사적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1984년에 레이건이 그 뉴딜 코올리션의 한 축을 무너뜨렸던 것은 Government is the problem입니다. Government은 솔루션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미국의 예의 스몰 거버먼트로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자,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84년 이 레이건 압승에서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뉴딜 코올리션의 한 축은 무너졌지만 또 다른 한 축은 살아남았었습니다. 정체성 정치. 2008년에 오바마가 2008년 오바마 코올리션을 만들면서 2008년에 화려하게 등장할 때도 결국 오바마 정치의 특징은 뭐였냐면 블랙, 영, 라티노, LGBTQ, 여성 모아서 하는 정체성 정치였었습니다. 조금만 더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탈냉전 이후에 그러니까 이 1984년 이후에 소위 지금까지도 레이건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 대권을 뺏어온 것은 예외 없이 공화당의 패착과 실수였었습니다. 자, 1984년 이후에 민주당이 처음 뺏어온 거는 1992년에 빌 클린턴이 뺏어왔는데 그 당시 뭐였죠?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 전쟁 승리한 다음에 경제가 나빠지는데 정치 얘기만 하고 외교 얘기만 하니까 빌 클린턴이 It's the economy stupid 이라고 하는 캠페인 가지고 뺏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오바마 아들 부시가 이번에 이라크 전쟁 실패하죠. 금융위기 터지죠. 그래서 오바마가 2008년에 뺏어온 겁니다. 그 다음엔 누굴까요? 바이든입니다. 트럼프 3년 동안 경제가 좋았는데 그걸 뭐 트럼프가 뭘 해서라고 따지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는 트럼프 시대 첫 3년은 경제가 좋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4년 차에 팬데믹이 터졌고 팬데믹이 터졌을 때 트럼프의 리더십 위기가 발생해서 바이든이 정권을 뺏어옵니다. 저는 이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가 레이건 시대라고 하는 거를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사건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모두 어떻게 정권을 뺏어왔냐면 내가 뭘 하겠다. 이게 우리의 정책이다. 이게 우리의 미국이다. 라고 보여줘서 뺏어온 게 아니고 저쪽이 It's the economy stupid이고 저쪽이 팬데믹이고 저쪽이 외교 정책만 얘기하고 이라크 전쟁 실패하고 해서 뺏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리스 같은 후보가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나와서 또 한 얘기 뭘까요? Opportunity economy, care economy. 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 또 돈 푼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레이건 시대에 공화당한테 유리한 점은 뭐냐면 늘 텍스 컷, 강한 국방, 강한 이민 규제 이걸 가지고 이념과 정책으로 미국 유권자들한테 내세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레이건 시대를 살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정책과 이념과 어젠다가 많지 않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민주당에 의한 크리티컬 일렉션이 새로 생기지 않는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주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뭐 그냥 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좀 어널러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1896년에 보시면 윌리엄 제닉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포퓰리스트하고 민주당인데 윌리엄 맥켄리라고 하는 공화당 후보와 붙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밌었던 것은
이 윌리엄 맥켄리가 이기는데 공화당 이기는데 그 당시에 졌던 사람이 포퓰리스트였습니다. 윌리엄 제니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1896년 대선 의미는 뭐냐면 1860년에 에이브람 링컨이 공화당을 만들어서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공화당 전성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에 36년 후에 폴리티컬 이카노미를 가지고 대선을 치른 거예요. 정치 경제 상황, 근본위주의로 갈 거냐, 은본위주의로 갈 거냐, 산업을 할 거냐, 농업을 할 거냐. 그러니까 36년 후에 폴리티컬 이카노미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공화당이 다시 한번 아티큘레이션하는 선거가 1896년 선거였다. 그래서 트럼프 이번 2024년 선거를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1984년 대선 혹은 1896년 대선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2024년 미국 대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 뭐 꼭 딱 들어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정치학자가 집착하는 periodicity라는 게 있어요. regularity 이렇게 시기적으로 뭔가 돌아온다, 반복된다. 네. 자, 트럼프 승리 요인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레이건이 1980년 미국 대선 나와서 썼던 그 캠페인 슬로건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Are you better off now than 4 years ago? 라고 물어봐요. 4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그러면 지지자들이 No! 이제 그러죠. 이제 그걸로 선거 유세한 건데 이거 보시면 이 주황색이 No, not better off입니다. 나아지지 않았다.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숫자가 눈에 띄는 게 46%였는데 1992년 상황입니다. It's the economist 상황. 그 다음에 높았던 게 52년, 2024년 이번 상황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학에서 보는 인플레이션의 문제랄까요?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9%에서 3% 떨어진 게 맞지만 이 큐뮬러티브 프라이스 레벨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느끼는 거는 누적 물가 지수입니다. 트럼프 때 우유 한 병에 3달러였는데 팬데믹 지나고 5달러가 됐어요. 바이든 때 4달러가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5달러에서 4달러 됐으니까 바이든 찍어줘야질까요? 아니면 야 트럼프 때 3달러였는데 왜 아직도 4달러야? 일까요? 뭐 그냥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자, 이번 대선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봤던 캔디데이트의 퀄리티 어떤 후보가 필요하냐 했을 때 ability to lead, 리더십 문제에서 트럼프가 40대 21로 해리스를 압도합니다. bring change, 누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트럼프가 41대 14로 해리스를 압도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 유권자들이 알긴 알아요. 사실 미국 정치학의 그 가장 기본적인 기본은 미국 유권자들은 무식하단데 정치에 관심 없단데 알긴 알아요. 굿 저지먼트 보실까요? 트럼프 7%고 해리스 34%예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굿 저지먼트 있다는 건 아는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 내 물가 상황에 굿 저지먼트 뭐 별 필요 없어. cares 9% 28%인데 별 상관없다. 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하 교수님께서 이제 PC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PC 얘기는 조금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는 이걸 이제 문화 전쟁으로 보느냐의 문제, 아니면 엘리티즘으로 이제 악화되느냐의 문제, 굉장히 좀 복잡한 차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뭐 이게 뭐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의 그런 차원보다는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접근하고 설명하느냐의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다.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주당원 입장에서 볼 때 기후 위기를 뉴욕에 할리우드에 민주당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기후 위기를 얘기하면 엘리티즘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동안 나는 탄광캐서 우리 아들 딸들 등록금 냈는데 갑자기 나를 버리는 정당. 그러니까 같은 이슈인데 이걸 어떻게 워딩을 하고 누가 깃발을 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늘 정치학 공부하면서 생각합니다. 자, 이 트랜스젠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환 수술을 한 운동선수인데 사실 우리 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문화 전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트럼프 머릿속에는 자, 뭐 트럼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관세 분담금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굳이 뭐 이렇게 성전환 수술에 문화 전쟁에 론 디센티스가 얘기하는 그런 거에는 별 관심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쪽에서 선거 막판에 경합주에 이거 관련된 선거 동영상 캠페인을 엄청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 애틀레티가 성전환 수술한 그 스포츠 경기 선수가 나서서 여성 복서를 때려 눕히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틀었는데 이제 민주당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민주당에서 대응을 못했어요. 민주당이 굉장히 트랜스젠더 정당이 돼버렸고 엘리트 정당이 돼버렸고 굉장히 많이 좌경화가 된 겁니다. 뭐 오바마를 뭐 진보라고 생각하시지만 오바마는 굉장히 민주당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중도입니다. 디펀더 폴리스라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예산 주지 말자 오바마가 비판하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오바마에 대한 비판이 엄청 쏟아집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왼쪽으로 가 있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중도에서 이 무당파에서 결국 미국 대선을 결정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느냐, 퍼센티지가 얼마냐, 선거에 나가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차별은 안 된다. 트랜스젠더 차별하지 말자. 그렇지만 역차별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 포지션에 있는 유권자들, 차별은 나는 반대다. 하지만 역차별도 곤란하다라고 하는 요 포지션에 있는 유권자들을 앞으로 공화당이나 민주당 누가 잡느냐가 굉장히 향후 선거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 데이비 브룩스라는 사람이 공화당의 새로운 등장인데 멀티레이셜 워킹 클래스 파티다. 아니 뭐 자, 미국 정치 잘 모르셔도 멀티레이셜의 워킹 클래스 파티는 다 무슨 당으로 알고 계십니까? 다 민주당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서 라티노 남성들이 트럼프를 엄청 찍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는 민주당의 후보가 백인 남성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이번처럼 라티노 남성이 라티노 여성보다 더 과반 더 많게 트럼프를 찍었을까의 문제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선거 복귀를 할 텐데 소울 서칭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문제였더라고 민주당이 반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정치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자, 해리스 패배 요인 관련돼서는 뭐 저는 이게 늘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드백이즘이라는 게 있는데 홀드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주춤하는 거죠.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한국 정치에도 적용되고 비교 정치에도 적용되는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해리스한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한테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도구가 없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되는데 금리 인상하면 미국 유권자들 크레딧 카드 그 빚이 그렇게 많은데 다음 달 내야 되는 미니멈 페이먼트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정말 정치인한테 최악의 경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들은 해리스 당신이 누구냐, 해리스 당신의 대책은 뭐냐, 해리스 당신의 미국은 어떤 미국이냐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해리스는 캠페인 막판에 가면 갈수록 엔타이 트럼프만 가지고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리즈 체인이라는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트럼프는 파시스트다. 그럼 이제 미국 유권자는 좀 답답한 거예요. 이거 아는데. 트럼프 2015년부터 본 거 아니에요. 거의 10년 동안 트럼프를 봐왔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설명은 더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는 써준 거 읽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 그것만 보고 어디 가면 된다 참모들 얘기만 듣는 이제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한 거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일종의 홀드백이즘이라고 해서 미드 람니나 그 힐러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좀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상원은 이제 53대 47이 이제 됐습니다. 이 오른쪽 트랜스젠더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가져온 거고요. 자, 53대 47이 됐는데 지금 이건 제가 이제 안 가져온 거지만 이제 엊그저께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선거를 했습니다. 재밌는 것이 이번에 여기 사실 펜실베니아 어저께까지도 개표 중이었는데 여기서 이 공화당 상원 도전자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데리고 와서 53명이 내년 1월 3일에 개원하는 119대 상원에서 상원 공화당
그 당선자 포함해서 53명이 이제 내년 상원에 공화당 원내대표를 자기들끼리 선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후보가 3명이었습니다. 존 듀운 of South Dakota, 존 코닌 of Texas, 그다음에 릭 스캇 of Florida. 이 3명이 했는데 트럼프가 좋아하고 터커 칼슨이 밀고 션 해니티가 좋아했던 사람은 릭 스캇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13명 13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소위 투 존스라 그래 가지고 한 사람 존 듀운, 존 코닌 이 사람이 이제 40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트럼프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랑 굉장히 영리하죠. 릭 스캇이 13표밖에 안 나올 줄 안 거예요. 굉장히 유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릭 스캇에다가 자기가 이 지지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 이제 내년 트럼프 시대가 열릴 때 다시 도래할 때 미국 상원에서 하원은 어차피 머저리테리언 인스티튜션이라 그래가지고 다수당은 늘 이기고요, 소수당은 늘 집니다. 하원은 별로 보실 필요 없어요. 근데 상원이 문제인데 상원에서도 이게 필리버스터 적용 대상이냐 아니면 단순 과반으로만 되느냐의 차원이 있고요. 다만 단순 과반에서 트럼프를 막으려면 지금 53명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원 공화당 의원 중에 5명이 반란표를 던져야 됩니다. 5명이. 근데 후보가 지금 4명밖에 없어요. 수잔 칼린스라는 사람이 있고 리사 머카우스키라는 사람이 있고 톰 틸리스라는 사람이 있고 미치 머카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4사람 중에 2명이 2026년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지지자한테 역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미 5명이 있어야 이제 예를 들면 맷 게이츠 같은 약간 진짜 이 또라이 같은 사람을 미국 법무장관 시켜놨는데 막으려면 5명이 있어야 되는데 5명이 있지도 않고 그중에 4명밖에 없지만 그중에 2명은 2026년 중간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원 넘어가고요. 자, 시간이 많이 돼서요. 트럼프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언론에서 늘 고립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고립주의라고 하는 건 이념과 스트래티지가 있는 굉장히 이 주도 면밀한 정책입니다. 이거의 필수 조건은 국방비를 삭감해야 되고요. 버니 샌더스 같이. 근데 트럼프는 고립주의라고 보기에는 그런 그랜드 스트래티지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트럼프는 비개입주의자다.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지상군 투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 왜냐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 역사상 가장 최대의 국방비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관련돼서도 뭐 또 하나 이제 오보 같은 거 하나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 국방수권법에 뭐 주한미군 철수 관련돼서 금지 규정을 해놨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없다. 뭐 100% 오보입니다. 오보.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는데 일단 그럴 때 미국 의회 그 법안 원문을 보셔야 돼요. 법안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이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철수가 아니라 28,500명 이하로 내려가려고 할 때 의회는 철수 비용에 돈을 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 내용이 2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가 아니라 펀딩을 의회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설사 의회가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절대 never 철수 못합니다. 라고 해놔도 헌법 2장 1조에 군 통수권자로 명명되어 있는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해. 그럼 철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법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미국 대통령이 법을 어겼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뭘까요? 의회 입장에선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군사안보 정책을 했는데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를 탄핵할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10% 보편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하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10% 보편 관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현재 국내법 중에 기초가 약해요. 그러면 트럼프가 국내법에 기초가 없네. 그럼 하지 말아야지 할까요? 그렇지 않고 10% 보편 관세 때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견제 권력이 의회에 있지 않고 사법부로 넘어간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미국 정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법부 연방대법원 6명이 보수고 진보가 3명이니까 또 트럼프 편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연방대법원까지 all the way up to 가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법부는 그냥 페더럴 저지예요. US District Court, US Appeals Court 이런데
페더럴 저지에서 어떻게 하냐면 블락을 합니다. 취소라는 게 아니라 블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리걸 배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IRA는 뭐 아까 하 교수님께서 말씀 다 잘해주셨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와 2기 행정부가 많이 다를 거다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미국 정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넬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래블 밴 같은 경우에도 10% 보편관세와 굉장히 어넬러지가 닮아 있고요. 오바마 케어 리필하고 싶었었어요, 트럼프가. 그렇지만 오바마 케어를 통째로 리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있는 프리익지스팅 컨디션이라고 하는 조항은 미국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니 리필 어디갔어요? 스키니 리필이라 그래가지고 오바마 조항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빼가지고 새로 법을 만든 다음에 그걸 통과시키는 걸 추진하는데 단순 과반으로 하려다가 존 맥케인이 와서 반대표 던지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좀 걱정이랄까 어쨌건 119대 상원에는 53대 47이어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좀 많아졌어요. 단순 과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IRA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은 IRA에 의해서 한 달에 $35 이상 인슐린 비용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IRA를 통째로 폐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키니 리필을 또 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넘어가서요. 네. 군사안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 관련돼서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너무 사실은 미국 정치를 관찰할 때 대통령 아니면 뭐 언론 뭐 이런 쪽만 이제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드디어 미국 의회를 봐야 될 때가 왔다. 제가 미국 의회가 전공이어서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 이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은 대부분 트럼프 머릿속에는 산업정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테리프예요. 테리프라는 게 뭡니까? 1820년대 쓰던 방식입니다. 또 아메리칸 시스템이라 해서 헨리 클레이가 쓰던 거예요. 레비뉴 긁어모으는 거. 영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그거밖에 없습니다. 산업, 과학,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 머릿속에 잘 없다. 의회에서 주로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 의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도 마찬가지고 IRA도 마찬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입법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는 것들 많이 있어서 이 미국 의회를 우리가 많이 봐야 된다. 북한 이슈는 마지막으로 그냥 우리 이 세션에서 워낙 이제 더 훨씬 더 자세하고 좋은 말씀 주시겠지만 이거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26년 중간 선거까지는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딱히 지금 솔루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트럼프 첫 해 이미그레이션 해야죠. 중국 관세 해야죠. 우크라이나 해야죠. 뭐 너무 할 것들이 많아서 2026년 중간 선거가 끝나면 미국 정치는 의례 2028년 미국 대선으로 미국 언론들이 다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2028년에 트럼프가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부터는 언론에서 트럼프 얘기 별로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삐집니다. 삐진 트럼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은 역시 김정은. 그래서 왜냐하면 트럼프는 미 vs 킴이라고 생각해요. 북한 문제를. 그래서 2027년 정도에 근데 또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했습니다. 이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겠지만요. 국내부터 아니야. 요 가운데 앉으세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자. 아이고. 빨리 하지라고 시간 없어. 이 국내부터 일단은 조금 살펴보시죠. 제가 뭘 가져왔냐면요. 저는 말을 아끼고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전 학생이 사실은 전당대회 끝나고 배너를 2개를 보내왔어요. 거금을 투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싶어 드렸어요. 뭐 사실 배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민주당 거예요.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그죠? 간단하고. 이건 70불밖에 안 해요. 공화당 거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걸어놓지는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같이 좀 들어주실래요? 이게 170불이었대요. 이게요? 네.
누가 구세주 같아 보입니까? 네, 뭐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시죠? 제가 이 말씀들을 오늘 그 많이 반복해서 사실 세 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목을 하셔도 괜찮고 두 분께 한꺼번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 궁금하신 점을 제가 마이크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가져다 드릴 테니까 손을 들고 뭐 살짝 본인 소개하셔도 괜찮고요.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학생분들 많으신데 제가 키가 작아서 좀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물꼬를 튼다는 차원에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굉장히 인덱스한 분석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제 뭐 보통 그 인쇄된 미디어에 안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이제 해소가 됐고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 선거가 이제 끝나고 이제 한 일주일 좀 지났잖아요. 지난 주말에 미국의 주요 언론이 이른바 소울 서칭을 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제 낸시 펠로시가 핑거 포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너무 늦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이길 수 있었다. 뭐 프라이머리. 근데 이제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지난 10년간 미국 정치 무대 주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가 범죄 혐의자라는 걸 알고 있고, 다른 나라 도덕 기준 같으면 도저히 정치판에 못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 민주당, 공화당 프라이머리를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분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드산티스 이런 사람 다 이겼잖아요. 첫 번째고. 그래서 그걸 결국 미국에서는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두 선생님이 이야기한 새로운 이제 뭔가 그 구조적인 변화, 그 구조적인 변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약간 비개입주의, 우리 혼자 그냥 잘 먹고 안전하면 돼, 이런 식으로 진짜 옮겨가는 것인지, 그럼 이거는 선거 전략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인지, 양당이 바뀌었으니까 그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이제 2026년 되면 레임덕이 시작이 되는데 2년밖에 없다고 보면 굉장히 마음이 급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시스템에 맡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포스트 트럼프에 대한 이미 경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뭐 마이크 폼페이오 같은 사람 안 된다 그러고 니키 힐 안 된다 그러고. 자, 그러면 공화당을 트럼프가 이제 기존의 공화당과 굉장히 다르게 노동자 친화적인 당으로 바꿨는데, 그런 공화당으로 앞으로 선거를 계속하면 서정근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공화당이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인구구조 변화에도 필요하고. 근데 하상한 교수님은 원래 지론이 인구구조 변화는 민주당한테 이거는 질 수 없는 구도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 양극화 시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미국 정치 구도가 7대 3이나 뭐 8대 2 이러면 뭐 이기는 쪽이 좀 실수해도 지는 쪽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방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은 적은 데 비해서 지금은 5.5대 4.5의 나라여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쪽이 조금만 오버리치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컨스트럭션의 시대라기보다는 오버리치냐 아니냐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4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4년 동안 트럼프가 굉장히 겸손하게 공약한 대로, 겸손하게 해서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데,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정말 멀티레이셔널 워킹 클래스 파티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정책이라든지 레토릭이라든지 선거운동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많이 애를 쓰고 하게 되면 사실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도 민주당이 공략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오버리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2026년 중간 선거 때 이제 그 미국 상원의 클래스 2 상원의원들이 이제 선거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상원의원이 공화당이 20 몇 명이고 민주당이 10 몇 석밖에 안 되는데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 2026년 선거 치러야 되는 사람들 중에 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 상원 구도가 트럼프 중간 선거 치를 때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좀 있고요. 그 왜 트럼프가 살아남았나?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지나친 자신감 혹은 그 정치의 사법화 거기에 저는 그 열쇠가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이제 퍼티그랄까, 트럼프 비관론이랄까 이런 것들이 막 퍼져서 디센티스 얘기도 나왔고요, 니키 헤일리 얘기도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을 잠재웠던 거는 작년 3월달에 뉴욕의 트럼프 기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소되면서부터 트럼프에 대한 도네이션,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트럼프 나쁜 놈이고 트럼프 하자 있지만 우리가 선거에서 투표로 쫓아내야지 정치인들이 사법적 잣대로 못 나오게 하는 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참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제가 이렇게 좀 감상적으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게, 낸시 펠로시가 뭐 핑거 포인팅 한다고 이제 하셨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그 양극화 혹은 엔타이 트럼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겁을 먹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해리스를 지난번에 미니 프라이머리 같은 걸 해가지고 한번 유권자들한테 선을 보이고 해리스로 갈지 아니면 무슨 뭐 그레첸 위트머로 갈지 자시 샤피로로 갈지 유권자들이 판단해 달라라고 허심탄회한 그런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일사불란하게 후보 교체를 해야 되겠으니까 바로 해리스로 그냥 이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이긴 한데 그런 실수와 오만과 전략 부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 있다. 네. 트럼프가 왜 아직도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냐의 중요한 포인트는 서정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의 논리가 항상 법의 논리보다 앞서거든요. 둘이 맞붙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갔었으면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민주당과 그 세력들이 나를 탄압하고 있다라는 게 유권자들한테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지자들한테. 근데 한 건도 아니고 네 건. 그리고 그 전에 뭐 러시아랑 내통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특별검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보고서까지 뮬러 보고서 냈는데 별것도 없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트럼프 지지자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거나 뭐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겠지만 트럼프한테 지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결집 효과가 있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 맞는 게 이게 그러니까 즉 모든 정치 문제를 그 서초동 가서 풀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싶은 그런 건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포스트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엔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게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하죠. 트럼프 한 대로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관세 때리고 이렇게 되면 물가 분명히 오른다 다시. 그러니까 물가 올라서 손해를 본 게 바이든이고 물가 올라가지고 이득을 본 게 트럼프인데 트럼프 집권기 2기 중에 우리 생각보다 빨리 다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고 그냥 간다라고 그러면은 뭐 트럼프가 생각하는 보관대로 뭐 정권 이양이 가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트럼프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어서 어라 내가 지금 트럼프를 찍어줬는데 내 삶이 트럼프 상황에서도 별로 안 나아지네? 오히려 안 좋아지네라는 그런 인상을 유권자들이 갖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공화당 내에서 엔타이 트럼프 폴리티션들이 다시 결집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지금 이번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물가 상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거나 혹은 다시 불을 붙이느냐, 뭐 이런 물론 이제 운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관세 관련돼서 정치학적 입장으로 자꾸 생각해야 될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경제학으로만 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올라가죠. 근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widely dispersed입니다. 얼마 안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라는 거는 항상 지역이 있는 거고 표가 있는 거고 어떤 뭐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세를 때리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서 트럼프한테 불리하다라는 건 맞는 얘기지만 선거 구도나 선거 동학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수 있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조삼모사 같은 얘기인데 2017년 12월에 트럼프가 했던 트럼프 텍스 컷 그게 내년에 익스파이어가 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내년 미국 의회에서 익스텐드 하려고 이제 또 입법 전쟁을 벌일 겁니다. 그러면 사실 기존에 있던 텍스 컷 그 세금이나 효과가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것 뿐인데도 트럼프나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텍스 컷을 우리가 또 이뤄냈다라고 하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인플레이션을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대학원 송지연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치에 대해서 배운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차태 선생님 포함해서 이 세 분에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분한테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질문인데 하나는 이제 아까 하상 선생님 보여주신 것 중에서 이제 데모그래픽 체인지 부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미국 특히 백인들의 이제 소수화라고 하는데 사실 선거 결과를 보니까 꼭 그게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또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 어떤 전략에 따라서 이 정체성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제 서정 선생님께서 약간 멀티레이셜 워킹 파티를 하시는 게 그런 면에서 재밌는 이 선거 결과를 보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전망 정체성이라는 것들이 향후 미국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인 약간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 특히 뭐 미국뿐만 아니라 불평등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들로 모든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로 오히려 정체성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게 향후 전망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서정건 선생님 아까 하셨던 말씀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크리티컬 일렉션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레이건 이후에 사실은 지금 보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러니까 공화당이 실패한 경우를 이제 테이크를 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공화당이 그럼 좀 더 베이스가 강한 게 아닌가 민주당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다음 선거를 이걸 테이크를 하려면 트럼프가 실기를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어떤 전략을 펴야 조금 더 다음에 정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하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그 파인딩 중에 하나가 요번 미국 대선의 그 총 일렉토레이트 그러니까 그 총 그 투표한 사람들의 포션을 보시면 71%가 와이시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 구성 그 자체와는 별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투표하러 나왔느냐 투표한 사람들 가지고 봤더니 71%가 와이시였는데 1992년 이후 최고치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데모그래픽 이 체인지가 그대로 일렉토럴 체인지로 갈 것 같으면 뭐 정치학 공부 뭐하러 하겠습니까? 뭐 인구학 하면 정치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정치학 공부할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어떤 게 이슈고 어떤 리더가 나오고 어떤 레토릭을 벌이고 어떤 체인지를 얘기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여전히 왜냐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세금 문제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레이건이라고 이제 딱 꼽지 않아도 그러니까 왜 미국이 개인주의가 왜 중요할까요? 왜 연방 정부 싫어할까요? 미국이라는 나라 건국할 때 영국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세금을 때리니까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독립전쟁으로 넘어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 내에 그 뿌리 깊은 DNA에 이 세금 문제, 그다음에 작은 정부의 문제, 개인의 문제, 시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이 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뉴딜 시대도 아니고 레이건 시대의 어떤 변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오버리치하거나 정치가 실패하거나 그러니까 다만 재밌는 건 뭐냐면 포린 팔러시 어드벤처리즘은 조금 가능성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시대, 오바마 시대, 그러니까 오바마 시대만 해도 오바마가 더 이상 선거가 없던 2015년에 가서야 파리 기후 협정, 이란 핵 협정, TPP 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던 미드웨스턴 사람들이 트럼프를 등에 업고 2016년 대선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들어와서는 바이든이 뭐라 그래?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딱 못을 박지 않습니까? 미국 지상군 투입은 없다. 보통 미국 대통령들은 포린 팔러시 할 때 everything is on the table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선거 전쟁 터지기 전에 지상군 투입이 절대 없다. 라고 못 박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포린 팔러시의 패착, 포린 팔러시의 이 그 블런더 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정해지는 그럴 확률은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러면 국내 이슈만 남는데 여기서는 이민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서정건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변하는 거랑 유권자의 지형이 변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게 인구 변화라는 거는 센서스에 기반해서 보는데 센서스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미국의 인구 조사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사 대상인 게 미국 건국 초기서부터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심지어 불법 이민자도 인구조사에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권자로만 한정시켜 봤을 때는 지금 보여드린 그 인구 구조의 변화가 늦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미국의 선거의 역사라는 거는 소수인종 유권자들 투표 못하게 하는 역사였고, 그런 것들이 아직 몇몇 주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인터섹셔널리티라고 이제 소수인종이라든가 뭐 소수자 정치를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야 뭐 백인대 소수인종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뭐 편의상 얘기를 하지만, 뭐 소수인종 소수자 내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층위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히스패닉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 현안에서 되게 보수적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뭐 가톨릭 신자들이, 그리고 흑인 남성들도 흑인 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이제 서로 인터섹션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깜빡거리냐에 따라서 그 중에 일부는 트럼프가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이번 선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민주당의 미래 뭐 이제 이런 거 누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건 사실은 질 때마다 어느 당이건 상관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2012년에 롬니가 이길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네, 오바마는 한 번 하고 끝날 거다. 근데 졌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때 공화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도 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그 난리통에 해성과 같이 트럼프가 나와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핑거 포인팅도 하고 서로 얘기는 하겠지만은 어차피 다 정당들이, 미국 정당들이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2028년에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고르는 과정에서 여성은 안 된다는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시간 주지사 그레션 위트머의 그 위상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떨어졌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펜실베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 그 다음에 켄터키 주지사 앤디 비셔, 이 사람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람인 것 같고, 켄터키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주가가 지금 이번 선거 결과로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끝에 말씀하신 거 잠깐만 붙이면, 젠더 폴리틱스는 그 자체로는 잘 작동을 안 하는데 뭐랑 곱하면 이게 폭발력이 생깁니다. 한국도 남성 여성 유권자 차이가, 우리는 제너레이션과 20대라고 하는 2대남 2대녀랑 합쳐졌기 때문에 폭발력이 생기는 거고, 미국도 이번에 제가 재밌었던 게 젠더 그 자체보다도 여기는 미국은 레이스가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라티노맨, 블랙맨 이렇게 되니까 이 넓은 미국에서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주를 뛰어넘어서 난 라티노 맨이야, 난 흑인 여성 싫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정체성 정치라는 것도 굉장히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버전이 있고 한국 버전이 있을 수 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싶으시겠지만은요, 두 번째 세션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뭘 봤냐면요, 워시티너 카운티를 봤습니다. 미국 선거는, 연방 선거는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카운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아마 과장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워싱턴 카운티가 애나버가 있는 카운티입니다. 미시건 대학에 있는 카운티고, 당연히 해리스가 이겼죠. 그런데 표차가 줄었어요. 그 표차가 줄은 거는 애나버 인구의 절대 다수가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표에서도 나왔지만은 초기 진입하는 유권자들의 많은 수가 아마도 여성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그 수치까지 못 봤는데 남성들이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비관스러워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까지 와가지고 트럼프를 구태여 찍을 거면 뭐하러 대학을 가느냐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지만 그들의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두 선생님께서 하셨고요. 그게 또 국내에서만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리고 분명히 대외 관계에서도 투영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세션은 아쉬움이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잠깐의 커피 브레이크가 있는 걸로 합니다. 좀 열기를 좀 식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